그리스 때부터 좀 시작해보자. 그리스 때는 과학이라고 안 그러고요. 자연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리스 때는 철학 시대니까. 철학 시대인데, 그리스인들은 자연에 대한 호기심이 매우 강했어요. 그래서 자연은 혼돈이 아니고 질서다. 그래 코스모스라고 이제 보았고. 또 이들은 시각, 촉각, 감각적 인식은 실제가 아니다. 실제로 그것은 겉모습이고 또 뒤에 있는 것들은 많잖아요. 뭐 감각, 시각, 촉각을 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겉모습에 있는 자연현상 뒤에 있는 보편적인 질서가 있다. 예를 들면 만유인의 법칙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보편적인 질서죠. 만유인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성으로 사유해서 발견했다. 이렇게 이 그리스 시대 철학자들의 기본 이게 자세입니다. 이론상 굉장히 합리적이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비평은 뭐냐면은 그리스인들은 목표는 원대했지만 그 목표는 당대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도달 불가능한, 다시 말해 유치원생들에게 저기 대학원생이 배우는 공부를 가르치는 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스 시대가 지금부터 2500년 전인데 2500년 전에 그 당시의 지식으로는 사실은 도저히 달성 불가능한 거였는데 너무 논리적 비약이 심했고, 또 그리스 철학자들의 가장 큰 오류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보면 어디겠어? 여기 글자가 있는데요. 사유라는 겁니다. 사유. 사유에 의해서 진리를 발견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뉴턴 씨는 사유가 아니고 우주와 자연은 경험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인데 사유가 아니다. 이게. 그 사유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노동을 천시했고, 노동하는 사람들은 노예들이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 앉아가지고 맨날 책상머리만 돌렸어요. 자, 그리스 학파들 보면요. 다 지금 들어보신 얘기죠. 이오니아 학파라 그래가지고요. 이분들이 주제는 우주는 무엇으로 되어 있으며 만물의 생성, 변화, 운동은 원리는 무엇인가. 이것은 마뉴엘의 법칙 플러스 아인슈타인의 상승이론을 알아야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너무 거대한 질문을 너무 초급 시절에 질문을 던진 그런 오류가 있죠. 탈레에서는 물이다. 아나시멘에서는 공기다. 아나시만더스는 뭐 무제한 자다. 헬라이크리트에서는 불이다. 그 만물이 변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막 답이 쫙 나왔어요. 이게 사원 소설이라는 겁니다. 사원 소설. 엠페도클로스는 이 사원소를 다 합쳐가지고 야 싸우지 마라. 내가 다 쳐줄게. 네 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사원 소설을 하자. 물, 공기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이론을 또 만들어냅니다. 막 상상력을 발휘해서 사원소를 결합 또는 분리시키는 힘은 사랑이나 미움이고, 갑자기 사랑과 미움이 막 들어버리고, 사람의 뼈는 물, 흙공기가 4대 2대 1로 섞어서 생기는 거고, 막 이렇게 나가지고 이 엠페도클로스의 사원소설이 화학 발전에 나중에 치명적으로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또 데모크리토스 들어오죠. 이건 원자론 아닙니까? 물질 쪼개고 사유를 해보니까 더 이상 안 쪼개지는 게 있다. 그 원자다. 그래서 요새 아톰이 여기서 나온 말인데, 실제로 요새 원자가 쪼개지니까 안 쪼개집니까? 쪼개져요. 원자 핵도 쪼개져요.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도 쪼개져요. 전자는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전자도 쪼개져요. 표현을 좀 했는데, 전자는 쪼개진다기보다는 다른 걸 바뀌어버려요. 에너지로. 완전히. 전자도 없어져버려요. 에너지로, 광자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이분도 오바를 어디까지 하냐면 영혼도 원자로 되어 있고, 우주의 영혼은, 우주의 운동은 기계적인 거, 우주 기계론자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유물론자가 된 거죠. 피타고라스, 들어보셨죠? 수학 피타고라스 정리해가지고 봤어요. 이분은 사실은 비밀 종교 집단의 교주였습니다. 그 수학을 좀 했는데, 그 수학을 신으로 모시고, 그 회원제를 가지고 재산도 공유하고, 만물이 그런 수다 그래가지고, 그 종교적 명상과 수학에서 사실하라고 비밀주의였고요. 우주를 10이라는 숫자로 펴놓고 결혼은 5고 남자는 3이고 여자는 2 해가지고 남자 여자가 만나면 3 더하기 2는 5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리스 철학자들 얘기를 탁 들으니까 오늘날에 제가 이제 현대 과학자로서 보면은 too big question에 너무 큰 질문을 너무 초보자들이 던지니까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제일 유명하기는 대화법. 제 아들을 키울 때 그냥 강의식이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제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무지의 자각. 이게 소크라테스는 존경받을 만해요. 너 자신을 알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제가 요새 늘 생각하는 게 이 생각이거든요. 내가 우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물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도 모르고 생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른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알았더니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고 참된 선의 축구 해가지고 도덕과 금욕.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도덕주의자였고 양심론자였다. 그래서 존경받을 만해요. 이분은 인간의 본질에 충실한 거예요. 양심의 소리에 충실했던 분이기 때문에 존경받을 만하고요. 그 신인 통치를 주장하다가 신을 부정하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모함으로 독배를 마시고 죽었잖아요. 그리스가 다신론주의자인데 이 사람 주장하는 신은 그리스 사람들이 믿었던 그런 다신하고 다른 신이었거든. 그러니까는 그리스의 전통적인 그 제우스 이런 그 신을 믿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그림, 자크 다비드가 그린 그림인데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여러분, 자, 이 중에서 소크라테스가 누구겠습니까? 소크라테스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플라톤이죠. 그죠? 플라톤은 누굽니까? 완전히 실망해가지고 이때의 상황은 뭐냐면은 독배를 내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소크라테스를 해가지고 외국으로 빼돌려가지고 어떠한 살리려고 했는데 소크라테스가 거부하고 나는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아주 죽는 걸 택하니까 플라톤은 완전히 막 너무 실망해가지고 저기 아예 선생님 얼굴도 안 보고 돌아앉아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플라톤 얘기를 조금 할까요? 플라톤은 뭐 진짜 이 사람은 그 철학자였고요. 이데아, 영원한 세계, 초월적 참 실제를 추구한 이제 철학자였고, 그 다음에 경험적 세계는 이데아의 그림자고, 영혼 불멸설, 영혼이 있다. 영혼 불멸 주장했고, 그 다음에 영혼은 육체에 잠시 머무는 것.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사상이 완전 이거거든요. 영혼과 육체 해가지고 그 죽으면 영혼은 이제 떠나서 이제 저 세상으로 가가지고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세계를 초월하는 무한 또는 보편인 정신, 그 신이 거의 유일신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다신론, 뭐 제우스, 뭐 아테네, 뭐 비너스 이런 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신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차원 높은 고상한 신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및 신학의 철학적 표현이 너무 논리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중세에 이렇게 기독교에서 이 플라톤 사상을 많이 가져가서 신학을 세우는 데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과학 세계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데아의 세계, 신의 세계에 관심이 있었고요. 철인지. 근데 그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이 사람은 완전히 유물론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유물론적 세계관을 만들고요.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완전한 운동은 원운동이다 해가지고 천동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그리스의 우주관은 천동설이었어요. 이 천동설 가지고는 천문 관측하고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습니다. 지구가 가운데 있고 그 주위를 달과 태양과 화성이 완전한 원으로 그리면은 천문 관측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그걸 갖다 천문 관측하고 맞도록 맞춘 것이 뒤에 나올 프톨레미의 천동설. 그 현실적 그 천동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역학을 많이 했는데, 역학과 생물학을 했는데, 무거운 것이 가벼운 것보다 먼저 떨어진다. 물체가 밑으로 왜 떨어지냐?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을 때문에. 그래서 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할 말 없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에 사과가 밑으로 떨어지는 걸 갖다 생각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뉴턴이 사과가 왜 떨어지는지 발견하는데 2000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이 말 때문에. 그 다음에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 같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갈릴레오까지 또 거의 뭐 1900년의 세월 동안 모든 사람들이 무거운 것이 먼저 떨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니까. 그 다음에 모든 힘은 접촉에 의해서만 전달된다. 그 접촉설이라는 겁니다. 비접촉으로서는 힘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운동까지 했는데 4원소설을 또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5원소가 에테르가 천상에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운동학을 보면은 포를 뻥 쏘면은 직전을 가다가 임페투스라는 그 직진한 힘이 없어지면 그냥 뚝 떨어진다고 이제 봤는데 갈릴레오는 어떻게 봤냐면은 이렇게 대포로 포를 쏘면은 수평 방향으로는 일정한 속도로 가고 밑으로는 자연학과를 합치면 이렇게 포문선을 그린다. 이게 갈릴레오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피사 사태 올라가지고 무거운 거와 가벼운 걸 두 개를 떨어뜨려 동시에 떨어진 걸 보여주고 운동학을 제대로 세울 때까지 그 2000년 가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학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2000년이 갔냐? 그리스 사상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유거든요. 사유. 실험을 하거나 관찰을 하거나 노동을 하는 것은 천하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번은 이제 정치적인 박해를 피해 가지고요.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특히 레스보스 섬으로 가가지고 동물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동물지라는 책을 썼어요. 생물을 분류를 했고요. 그 생물 분류하기 뭐 시조라고 할 수 있으면 문제했으니까 분류학을 제대로 한 것은 린네고 제대로 한 사람은 그 다음에 초기 진화론 동물은 변화하고 진보한다. 초기 진화론. 그 다음에 뱀장어는 진흙에 스스로 발생하는데 자연 발생설. 이 자연 발생설이 파스테르가 벽주먹 실험할 1800년대까지 유럽을 지배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 발생설이 무너지기까지 그러니까 2200년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물학 발전에 어마어마한 장애가 되고 유명한 사람은 잘못된 이론을 딱 해버리니까 그걸 믿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믿어버리니까 천동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천동설을 코페르니쿠스가 부정하기까지 2000년을 가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씀인데 네가 감히 도전해?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천동설 주장한다고 화형시켜버리고 이러니까 누가 그 지동설을 주장하겠습니까? 근데 천동설을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이제 사람이 제대로 된 진짜 관측하고 맞는 걸 만든 사람이 프톨레마이오스거든요. 이 사람은 천문학자예요. 제대로 된. 관찰을 한 사람이죠. 관찰을 한 사람이고 달까지의 거리도 측정하고요. 굉장히 정확히 나왔어요. 지구 지름에서 29.5배인데 현재값 35배니까 거의 뭐 오차범위내에서 지금하고 맞을 정도로 달까지 거리도 측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천동설인데 지구가 있고요. 달이 돌고 그다음에 수성이 돌고 그다음에 금성이 돌고 태양이 돌고 그다음에 화성이 돌고 목성이 도는데 목성을 보면요. 목성은 또 큰 원을 그리고 작은 원을 그리잖아요. 이걸 주선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돌면서 도니까 이걸 왜 그렇게 되냐면은 밤하늘에 화성을 제가 별 보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면 항상 목성, 토성, 화성 제가 오행성 눈으로 봐도 그냥 금방 알아봅니다. 알아보는데 보면 별이 다른 별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데 화성이나 목성 같은 행성은 그 사이를 계속 매일매일 위치가 바뀌어요. 바뀌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방향으로 좀 매일 가는 걸 순행이라고 하다가 A에서 B는 역행을 하다가 다시 순행을 하거든요. 모든 행성이 이런 현상을 일으켜요. 근데 이걸 설명을 아무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주전원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돌면서 가면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상당히 그래서 이 사람이 알마게스라는 위대한 책이라는 책을 냈는데 여기 보면 그림에 보면은 이 가운데 지구가 있고 여기 이제 여기 화성이 있으면 화성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화성이 여기 이렇게 돌면서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이심원과 이제 주전원으로 역행을 설명한 천동설은 위대한 이론입니다. 저것은 당시로서는 고대 사람들에게서는 천문 관측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해 줬거든요. 저것조차 없으면 밤하늘을 해석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동설과 붙어가지고 천동설이 나쁜 죄인처럼 취급을 받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움직이는 태양에 관심이 없었어요. 지구에서 봤을 때 목성과 해와 달의 위치만 잘 예측할 수 있으면 그것이 농사에 도움이 되고 삶에 도움이 되니까 충분했던 거죠. 그 천동설의 문제점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돌면서 가다 보니까 이 궤도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또 이것도 정밀한 관측과도 안 맞고요. 이 천동설이 이제 나중에 코페르니쿠스 부정이 되는데 재밌는 얘기는 코페르니쿠스 나오기보다 훨씬 이전에 프톨레미보다 더 이전에 BC 한 250년, 한 300년에 그리스의 아리스타르코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동설을 이미 주장했다는 거.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보다 더 뛰어난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완전히 이제 천동설을 발표해가지고 그때는 빛을 못 보고 묻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지구 부피도 계산하고 태양 부피도 계산하고 뭐 그러니까 당시 철학자들이 이렇게 비판합니다. 당신대로 지구가 움직이면 지구가 태양처럼 엄청나게 빨리 돌 텐데 그러면 내가 돌을 던지면 지구가 싹 가니까 돌이 저쪽으로 떨어져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높이뛰기를 하면은 지구가 싹 가니까 내가 저쪽으로 떨어져야겠네.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새도 동쪽으로 가려면 막 힘있게 가야 돼. 서쪽으로 가려면 가만히 있어도 가겠네. 이런 질문을 하니까 아리스타르코스가 이 대답을 못했어요. 질문은 타당한 질문인데 답을 못했으니까 이 닮은 관성의 법칙을 알아야 되거든요. 갈릴레오가 답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로부터 2000년 후에 갈릴레오가 답변할 수 있었는데 관성의 법칙을 몰랐으니까 지동설을 주장하고서도 그냥 묻혀버린 거죠. 알렉산더가 참 불행하고도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제이온, 이런 올라 말하면 이제 박물관, 도서관 이런 거예요. 고선 도서관. 제가 이 고선 도서관 이렇게 좋은 줄 제가 몰랐어요. 알렉산더는 도서관, 식물원, 천문대, 해부실을 간 종합과학교육기관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많이 만들고요. 교수도 100명이나 있었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의 사변적인 철학 분위기에서 경험적으로 완전히 무기중심 이동하면서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펌프 물시계도 발명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페르시아하고 정면으로 붙어가지고 이기잖아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때 페르시아는 100만 대군이었어요. 100만 대군. 알렉산더는 3만 6천 명.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열세척으로 330척을 이겼어요. 전쟁이란 것은 보면 숫자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역시 전략, 용기 뭐 이런 건 과학기술 이런 게 들어가는데 질문입니다. 어떻게 3만 6천 명으로 100만의 페르시아를 박살냈습니까? 이 100만 명이라는 것이 이 페르시아는 여러 나라들을 갖다가 정복을 해가지고 거기서 차출해가지고 만든 100만 명이거든. 이 사람들은 싸울 용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에 충성해야 될 이유도 페르시아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황제만 정면 공략을 잡으면 다른 건 저들 물린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3만 6천 명을 황제 잡는다 올인해가지고 황제를 쫓아버리니까 황제가 도망가게 됩니다. 황제의 주력 군대가 무너지면 도망가니까 다른 군대들은 자동으로 다 무너져 버려요. 11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수스, 터키 남부 여기서 여기서 이제 페르시아가 대군을 이제 박살내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를 정복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페르시아의 바벨론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폼 시근 잡고 바벨론 궁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란 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 북쪽으로 가서 돌다가 가가지고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를 쳐들어갔다가 코끼리 부대하고 인도의 그 숲과 더위에 완전 패배하고 그래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323년이 죽었으니까 11년 동안 돌아다니다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의 최고의 공로는 가는 곳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의 도시를 갖다가 20개를 건설해서 이 그리스에 있는 헬레니즘 문화를 갖다가 전 세계 확산시켰다는 데예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지금도 있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제일 유명하고요. 그래서 그리스의 과학이 이쪽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쪽으로 많이 건너갔어요. 그때 번역된 책들이 나중에 중세에 다시 번역되고 유럽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르네상스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리스의 과학 얘기 조금 하고 해볼까요? 자, 유클리드. 이건 영어식 발음이고, 그리스식 발음은 에오클레이데스인데요. BC 300년쯤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분이야말로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보다도 현대 과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유클리드입니다. 유클리드.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한데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 내용은 다 틀린 거고요. 오히려. 그 다음에 유클리드의 기하학은 오늘날까지도 모든 중고등학교 대학에서 가르치는 게 유클리드의 기하학입니다. 그래서 유클리드의 기하학은 13권의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원, 다각형, 평행성,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거 다 있고 그 다음에 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막 오늘날 갖다 놔도 오늘날 대학에서 가르쳐도 선생님이 없을 만한 내용을 담은 책을 그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왕이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이 학문을 배우는데 지름길은 없는가 하니까 그 유명한 말씀, 그렇죠. 전하 기하학에는 왕도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하학은 당시에 예를 들면 피라미드를 그걸 하면 높이 같은 게 계산을 하면 다 햇빛의 각도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기하학은 전 세계에서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썼는데 유클리드가 집대성을 한 거죠. 제일 차원 높은 어려운 수학까지 다 했고요. 한 학생이 이제 이런 질문 학생들 하면 큰일 납니다. 선생님한테 알겠습니까? 선생님 수학은 너무 지루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써먹죠? 그러니까 유클리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유클리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놈에게 동전 세님만 주고 쫓아내라. 또 유명한 그리스의 과학자가 아르키메데스입니다. 들어보셨죠? 불액의 원리를 발견했잖아요. 액체 속에 담긴 물체는 불액을 받잖아요. 그 불액이.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 발견한 동기는 아시죠? 그 왕이 왕관을 세공자에게 주고 금을 예를 들면 뭐 1kg을 주고 왕관을 만들어 했는데 만들어 왔어. 그 이게 세금쟁이 그 은을 섞어가지고 이게 좀 금을 빼돌렸을 것 같아. 알 방법이 있어야지.
그리고 아르키메데스에게 이게 은이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알아내라. 근데 금관을 손을 못 대잖아요. 완성된 제품이니까. 고민하다가 목욕탕에 물이 가득 따있는데, 아휴, 큰일 났다. 이거 마감기한 타고, 이거 임금님한테 이거 모가지 날아가겠다 하는데, 물속에 들어가는데 물이 첨벙 흘러 넘치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깨달아가지고 나온 게, 유레카, 알아냈다. 발견했다. 하는 뜻이죠. 원리가 이렇게 됩니다. 왕관을 1kg을 왕이 줘서, 왕관의 무게가 1kg이에요. 여기 금 1kg 가져와요. 주를 달면 무게가 같겠죠? 공기 중에서 달면 둘 다 1kg 같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물이 담그면 부피가 다르니까 부력을 이거는 많이 받고 부력을 주면 금은 밑으로 깔았는데 왕관은 떠요. 물속에도 무게가 같으면 순금이고 물속에서 무게가 다르면 이건 가짜다. 그래가지고 딱 알아가지고 그냥 딱 해보니까 가짜인 거예요. 그놈을 잡아넣어라. 지금 목을 쳐라. 이렇게 되거든요. 또 아르키메데스는 지뢰의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지뢰점만 주면은, 받침점만 주면은 지구도 들겠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아르키메데스는 그 시칠리아의 사람이거든요. 시칠리, 그 이탈리아 반대 그 발끝에 있는 그 축구공 선생님, 시칠리 사람인데 그 왕이 하도 똑똑하니까 데려다가 자꾸 쳐들어오니까 로마군이. 그래, 그때 로마하고 시칠리아하고 다른 나라였거든. 그러니까 군사 기술자로 세워놨어요. 군사 기술 고문으로. 근데 계속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로마군을 갖다가 격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울을 만들어가지고 배를 불태우지를 않나, 뭐 기중기를 만들어가지고 뭘 하지 않나, 뭐 하여튼 갈 때마다 신무기를 가지고 괴롭히니까 로마군이 이걸 격퇴를 못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결국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마지막에 삼형제가 죽는데 죽게 되는 이유는 이제 그 시칠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배반자가 하나 생긴 거예요. 배반자가 도저히 자기는 앞만 봐도 결국은 한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몰래 성을 빠져나가가지고 그 비밀 입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가 비밀 입구를 가르쳐 줘가지고 성에 로마군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정복을 하니까 함락이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병사가 아르키메데스한테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원을 그리고 있는데 병사 오니까 내 원을 밟지 마라. 그러니까 이 병사는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유명한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칼로 쳐 죽이고 보니까 아르키메데스예요. 아르키메데스가 워낙 유명한 과학기술자니까 그 정복자, 그 장군이 아르키메데스는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있으면 모르고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2차 포에니 전쟁 때 시라쿠스, 예, 그때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죽었는데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당시로서는 대단한 과학자였어요. 수학자와 과학자. 자, 로마 과학으로 조금만 건너가 보죠. 그래서 과학 발전이 별로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냥 역법, 달력이 좀 발전된 것 외에는. 그다음 로마 법, 로마 이꼴 법입니다. 그리스 이꼴 철학과 과학이고 로마는 법이 이제 제일 유명한. 근데 로마가 갑자기 멸했잖아요. 그 망한 이유가 뭐냐? 이게 굉장히 교훈적이에요, 여러분. 로마 멸망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하고 그로부터 거의 1000년 후에 동로마가 멸망하는데 그 원인은 도덕적 타락입니다. 그 도덕적으로 타락하니까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다 지 살라고 도망가고 지 재산만 챙기고 부만 챙기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스고트족이 쳐들어와서 결국은 멸망하는데 나중에 잘 사니까는 자기가 나가 싸우기 싫은 거예요. 자기 아들도 보내기 싫어. 그러니까 돈 주고 다 용병을 쏘는 거예요. 용병. 용병은 뭡니까? 월급 받고 싸우는 사람인데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지. 어떡하든지 간에 살아가지고 고향에 돈 벌어가지고 고향에 가지고 쳐서 먹여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용병들은. 그 용병 중에 대장이 오도아케르라는 용병이 머리 좋고 잘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로마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또 영토는 너무 커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한데 결국은 사치하니까 사치 중에 당시에 뭐 텔레비가 있나 게임이 있나 컴퓨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잘 묵고 잘 입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비단이 좋으니까 비단을 중국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사들으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로마의 은화가 중국으로 다 건너면 돈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러니까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나고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로마의 목욕탕을 갖다가 발굴을 해보니까 이런 일입니다. 모든 하수관을 나부로 만들었어요. 당시에 구리로 만들 수 없고 플라스틱도 없으니까 나부로 관을 만들었는데 물을 끓여가지고 나부를 통해서 계속 뭐 나부에 드는 물을 가지고 계속 마시고 목욕하고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다 납중독이 걸리잖아요. 납중독 걸리면 팔다리가 드드드드 떨리고 사람들이 유황하게 환상이 보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의 이게 군기가 빠지고 도덕성이 타락해가지고 쳐들어와도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원칙은 모든 나라와 그래서 반복합니다. 가능할 때는 잘 살아보세요. 열심히 하다가 잘 살면은 이제 캐서라 먹고 놀자 하다가 타락해가지고 그냥 망하고. 우리나라 과학 얘기를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불국사를 건축학을 할 때 신라 때요. 그때 파이 3.14를 썼어요. 다. 그 다음에 제곱근 루트 다 알아서 루트 삼각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고등학교 때 배우는 사인 코사인 타 삼각함수 신라 시대 사람들도 다 썼다니까요. 임진왜란 때 조선 해군의 대포 및 화약 기술은 세계 최고 기술입니다. 이 대포 및 화약 기술을 중국에서 가져왔는데 중국에서 화약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만드는 법을 수출을 안 하는 거야. 그 중국에서 화약 만들면 책도 못 만들게 해요. 왜냐하면 책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전부 다 만든 사람이 머릿속에 넣어서 암기해가지고 만들게 했거든. 그러니까 안 주니까 최무선이가 결국은 막 진짜 어렵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화학 만든 기술을 터득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무선이가 왜구를 그 대포로 화약으로 물리쳐요. 최초로. 그게 인포회전입니다. 유명합니다. 그때도 최무선이가 100척으로 왜구의 300척을 전멸시킵니다. 조선의 대포 및 화약 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 근데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뛰어났어요.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른 칼레 해전은 1588년인데 몇 년 차이냐면은 4년 차이잖아요. 근데 이 칼레 해전 때 그 스페인의 무적 함대와 영국 사전적인 대포를 쏘는데 그 포의 거리도 짧을 뿐만 아니라 그 포알이 그냥 쇳덩어리나 돌덩어리를 날렸거든요. 쇳덩어리, 돌덩어리를. 터지는 게 아니고. 임진왜란 때는 쇳덩어리도 날리고 돌덩어리도 날리고 터지는 포탄도 날렸어요. 그 비격 진철례라고 그래가지고 안에 화약이 들어가지고 빵 터지는 것도 날리고 그 다음에 조란탄 그래가지고 새총알처럼 1cm짜리 알갱이를 쇠구슬을 수백 개를 가지고 빵 쏘면 동시에 수십 명이 동시에 죽는 그런 대포도 쐈고요. 질문, 그런 무기를 가지고 육지에서는 왜 전패하고 박살났냐. 이게 제일 궁금해요, 저도. 다음에 제 3강에서 이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임진왜란 1592년, 칼레 해전 1388년. 제가 칼레 해전 얘기도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이때 영국이 변방의 해적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떠오르는 게 이때, 이것 때문에, 이 해전 때문에. 임진왜란은 애매하게 끝났죠. 누가 이겼습니까? 임진왜란은? 일본이 이겼습니까? 우리나라가 이겼습니까? 임진왜란은 우리나라가 이긴 전쟁입니다. 초반에는 밀렸지만 후반에 쟤들이 밀려갔잖아요. 쫓겨갔고 그 다음에 돌아간 후에 그 다음에 그쪽에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 패배 때문에 일본에서. 우리나라는 정권 안 바뀌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랬죠. 피해는 우리나라에서 많았지만 전쟁 자체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긴 전쟁이에요. 특히 해전에서 어마어마한 우리의 그 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종대왕 시대의 과학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겠네요. 세종대왕은 한글만 기억하시죠. 훈민정음. 그 다음에 그 처국이 이런 거, 장영실험 이런 거 기억하시잖아요. 칠정산 내외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칠정산 내외편, 이게 어마어마한 천문학 책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칠정이라는 말은 태양,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일곱 개의 하늘에 떠 있는 것을 칠정이라고 그래요. 이런 동지사라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조선에서 동짓날 되면은 중국에다 대규모 이렇게 사절단을 꾸며가지고 중국에 가서 그 다음에 옵니다. 왜 추운 동짓날이 가냐? 그 추운 엄동설안에. 왜 동지사가 그때 갔겠습니까? 그렇죠. 달력 얻으러 가는 거예요. 중국에서 새해 같으면 새해 달력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달력 만들 기술이 없어요. 중국에 가가지고 황제께 선물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하면은
그럼 황제가 이제 달력을 척 내려줍니다. 책력이라고 하는데 달력을 척 내려주면 그걸 가지고 뿌듯하게 돌아가 주면 그걸 갖다가 이제 가지고 언제 못 심어라, 언제 콩 심어라 이걸 이제 지시해 주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근데 그게 안 맞아.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왜냐면 그건 북경 기준으로 만드는 우리나라는 서울이니까 위도와 경도가 다르잖아요. 오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아.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순지하고 김담한테 우리나라 실적에 만든 달력을 자체 개발해라. 그래서 딱 두 팀을 만듭니다. A팀, B팀. 그 A팀은 뭐냐면 칠정산 외편. 너는 중국에서 가져온 달력을 수정해서 개선해서 만들어라. 한 B팀은 자체 개발팀.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해라. 이게 두 팀을 딱 해라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 몇 날 며칠 후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누가 옳은지 테스트한다. 그래가지고 다음 일식을 맞추는 거예요. 일식 맞추는 걸로 시합하는 거지. 일식을 맞췄는데 이제 외편이 발표한 건 틀리고 내 편은 분단위로 딱 맞춰버려요. 근데 내 편, 우리가 자체 개발한 게 성공했다니까요. 그게 실제 내 편이고,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농사혁명입니다. 세종 때한테는. 비료 및 일양농법을 개발해가지고 생산량이 급증을, 4배가 급증을 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세종 때는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 나갑니다. 세종 때 이 풍족한 삶이 왜 조선 후반기로 가면서 쇠퇴하게 되는가, 피폐하게 되는가?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세종대왕 때는 정말로 실사구시하면서 백성들 생각한 걸 했거든요. 그때는 노비의 비율이 10%가 안 됐어요. 10%가. 그런데 귀족들이 자꾸 세를 불리면서 노비를 숫자를 키우거든요. 노비하고 양민하고 결혼을 하면 그 자녀는 무조건 노비가 됐습니다. 이게. 그 노비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대감들이 첩을 두잖아요. 첩을 두면 첩에서 나오는 액색들은 다 노비가 되는 거예요. 다 노비. 그래가지고 임진왜란 근처에 가고 200년이 지나가지고 조선 말기 하는 건 조선 사람들의 40%가 노비라는 기록이 있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노비인 거야. 그렇게 되니까 나라가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하면 귀족들의 나라였지 서민들의 나라는 아니었어요. 인쇄기술 얘기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시계기술도 다 아시니까 장영실이가 만든 자경루. 이렇게 보면 이제 물이 이렇게 쫄쫄 내려와가지고 일정한 도 흘러가면 불을 오르면 여기는 구슬을 딱 치면 땡 하고 다음 구슬을 딱 치면 땡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거 잘 만드는 자경루죠. 이렇게. 이건 복원한 거고요. 그 장영실이 죽음 얘기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훌륭한 장영실이가 원래 장영실은 중국에서 귀화한 장성휘와 관노 어머니 태어났으니까 장영실 노예입니까? 노예 아닙니까? 아까 그 기준에 의하면 노예죠. 그 노예로 태어나가지고 서름 많게 자랐는데 워낙 재주가 좋으니까 이방원이 태종이가 그의 재주를 알아보고 발탁하였고 세종도 알아보고 명나라 유학까지 보내줬어요. 명나라에 과학기술 천문학을 배워오느라 시계기술을 배워오느라 그래서 명나라에서 천문학기술과 시계기술을 배워와가지고 그래서 워낙 훌륭한 발명과 발견을 많이 하고 하니까 이제 양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삼품까지 올려줬어요. 근데 세종의 가마를 새로 개발했는데 가마가 세종이 타고 부서져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곤장을 80대 맞아가지고 죽었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쫓겨나가지고 그냥 곤장을 안 맞은 쪽에 그 후의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장영실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또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이죠. 실제로 나라를 지킨 것은 장영실의 기술보다는 최무선의 포기술. 그게 우리나라를 지킨 겁니다. 그 당시가 이 코로나 속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질문도 잘해주시고 아주 제가 한 이 정도 왔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했는데 따갈만 것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오셔도 제가 부담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